네,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총 5개의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적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강하게 맞받아치는 일종의 전면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민주당의 대규모 집회까지 열리고 있는 터라 전국이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검찰 쪽 주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먼저 한번 정리를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건 지역 토착 비리다,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다, 시정농단 수사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중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정적 제거용 수사에 불과하다, 검찰권 사유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5개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위례 대장동 내역 또 성남 FC 관련해서 이 제3자 뇌물죄 또 이해충돌방지법 또 제3자 뇌물죄 등등의 혐의를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도 취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돈을 환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양쪽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곳곳에 있다 이렇게 영장에 적시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인 사람이 뭐 도망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이미 검찰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서 무슨 증거인멸을 걱정하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대목들을 어제도 뭐 저희가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좀 대부분 다뤘던 내용은 빼고 조금 새로운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표적 삼아서 야당 대표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뭐 법률가는 없으십니다만은 법률가 뺨치는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해주겠습니다. 검찰의 영장을 보니까 시정농단 수사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대신에 성남시 시정을 농단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토착 비리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까지 나서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원석 총장 얘기를 좀 마저 듣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한 이른바 국가 권력을 사유한 국정농단에 빗대어서 시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검찰은 썼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이 더 우리 국민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측의 주장, 무리한 정적 제거용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인가? 제가 뭐 하나마나 한 OX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검찰총장의 시정농단 이것은 매우 엄중한 중대한 비리다라고 하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겠다 싶으면 O, 아니다 싶으면 X 하겠습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두 분은 X, 두 분은 O 할 것 같은 느낌. 예, 세모가 들어오네요. 세모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매우 엄중한 중대한 비리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이 지금 횡령 배임 액수만 해도 8천억에 달하니까요, 그렇죠? 뭐
액수만 놓고 보면 매우 중대한, 심지어 검찰에서는 징역 11년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검찰 쪽 영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 얘기를 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왜 이게 시정농단도 아니고 그렇게 막 8천억 막 이런 식의 배임 혐의를 적용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한동훈 전 장관도 지역 토착필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검찰총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 50억 클럽으로 비롯된 사실은 검찰이나 법조, 예. 정치권, 언론들과 유착된 민간 개발 업자들과 유착된 비리 게이트거든요. 예. 그 본질을 벗어나서 그 이제 성남시장으로서의 인허가 관련된 그 비리로 이렇게 한정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저 국민적 여론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지금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이게 위례 신도시 건하고 대장동 건의 본질은요. 그 결과만 딱 두고 보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 그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그와 관련된 그 물증은 지금까지 없단 말이죠. 예. 없고 그 물증은 없고 그 유동규 그러니까 그 대장동 일당들의 바뀐 진술 그것도 유동규와 남욱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예. 지금 그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 기소가 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제시된 물증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예.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다라고 알겠습니다.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검찰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시타비, 그러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 남은 틀렸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뭐 다른 얘기들은 제가 조금 제외하더라도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계속 강변하셨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시타비의 전형이다. 검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하고 그 대장동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수사의 기본은 돈의 흐름을 쫓아가서 돈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뇌물죄로 엮지도 못했어요. 예. 그죠? 영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내용도 없고요. 다만 성남 FC 건만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 성남 시민들과 성남시에 오히려 도움을 준 결과론적으로 예.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마치 무슨 그 배임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예. 확정 이익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던 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부동산이 폭등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하는 것이 배임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법리적으로 그게 이연령 비연령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에는 예. 초과이익 환수 조항보다는 확정이 5,503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예. 그런 지자체장의 그런 그 판단들 정책적 판단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 법 체계이거든요. 예. 관련해서 배임으로 성립할 수 없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같은 말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군요. 자, 왜 이상희 교수께서는 왜 검찰의 주장이 더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 사건은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공소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본질 자체를 시정농단이다. 즉 지역 독착 비리고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어렵지 않냐 그러면은 성남시장으로 재임 시에 개발된 개발 사업입니다. 그것도 민간업자에게 특정 민간업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특정 민간업체 그 공개발업자들이 7천억이라는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했고요. 반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에 불과한 그런 상당한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민간에게 혜택을 준 그러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서 재임 씨에 대한 부분들을 예. 과연 이렇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으며 이 과도한 수익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혹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차례 소환 조사와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예. 수사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했다시피 검찰총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건 뭐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범죄 수사입니다. 범죄 수사에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보편적 수사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 민주당 측의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은 다름 아니라 피의자 이재명이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조치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도 대략 내용은 좀 비슷해 보여서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또 하나 사례를 빗대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선생,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이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을 사례로 좀 내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직접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틀이다 내로남불 뭐 이런 표현에 이어서 이제는 조봉암, 김영삼, 김대중과 자신은 같은 처지인가 아닌가 이제 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차남 김현철 씨가 이재명 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아버지는 독재와 싸웠다. 모욕적인 얘기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장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처지가 조봉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독재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그때와 같은 성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이 시절의 엄혹함과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를테면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특히 유신헌법 하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까? 특히 이제 학생운동하거나 노동운동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정치 탄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일들 뭐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리지 않더라도 교과서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취재를 해보면 이 느끼는 감도는 검찰 독재, 검사 독재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것은 뭐 국민의힘 관련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정부, 정치가 나오고 있다. 뭐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는 칼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뭐 예컨대 뭐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요소들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뭐 다 얘기하지 않아도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동급으로 비교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과 그러면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정권은 어느 시대가 더 엄혹한 시대입니까? 아니, 당연히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훨씬 엄혹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뭐 기자들이 신문에 한 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아시는 것처럼 광주 때 신문사가 폐업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뭐 우리가 MBN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MBN을 폐업하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MBN을 폐업하지 않고 이제 장 기자님을 끌고 가겠죠. 아, 어디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민 수준에서 보면 너무 과도한 비유 사례를 들었다라고 지금 국민은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은 분명히 다르죠. 그때는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해서 민주화 투쟁하는 민주화를 위해서 야당 정치인들이 탄압받던 그런 시기였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공권력, 윤석열 검찰이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야당 정치인이
이렇게 표적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 탄압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아까 그 검찰총장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그 영장 청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장 청구 사유가 야당 대표랍니다. 야당 대표라서 영장을 예. 청구하는 사유라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예. 윤석열 검찰이다.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례를 들었던 뭐 조봉암, 김대중, 김영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 정도 정치인급 그러니까 반열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나요? 그건 좀 너무 과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스스로 그렇게 뭐 얘기를 될 알겠습니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어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반격을 했으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물론 여론조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원의 영장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또 과한 것인지 이런 거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국민 정서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일반적인 여론은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검찰의 이제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된다. 그런 쪽의 여론이 많이 나오고는 있죠. 어디서 그런 기존에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나온 있습니까? 것들을 여론을 이제 보면은 근데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 네, 같은 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보면 거 보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까지 하는 거 보면 과거 역사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이라든지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을 끌어서 본인의 상황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절박함이 지금의 위기 상황의 절박함을 좀 발로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수렁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과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영장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한 많은 사안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됐고 물론 그 전에도 의혹이 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탄압을 시작한 것은 과연 민주당 내부의 그 독재 세력들이냐? 저는 이런 걸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렇게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실질 심사 받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왜 무엇이 무서워서 정말 증거 하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증거가 정말 없다면 이건 기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법원 시스템까지 법적 모든 시스템이 다 검찰의 수하에 들어있다. 이렇게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다시 이제 검찰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서 검찰의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을 추가한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뭐 국회의원들하고 수시로 법사위 등에서 만나야 되니까 입장 표명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입장 표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게 있었던가요?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 나와서 그거를 강변하거나 대변했던 적이 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뭐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 이 부분은 뭐 저는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표적 수사 아니냐라는 등등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야당 대표라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그 영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편적인 논리로 보지 않고 특정한 논리를 보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표적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얘기 자체는 그 영향성에 반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최근에 이 수사를 두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달라붙었고 검사들이 달라붙었고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도 난 것이 없다 등등의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재명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여섯 명이 붙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이 붙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 정치적 잣대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갖고 가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잣대를 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다. 라고 해서 정치 수사를 자꾸 매도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나와가 이것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이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이 예. 논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상대 피의자가 야당 대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네. 나서서 정확하게 당연히 설명을 할 필요가 그건 있었다. 국민 국민들의 앞에. 눈높이에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입장에서 이것을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정경유착, 토착비리, 뭐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토착비리 그리고 정경유착 사건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 뭐 김현정 대변인께서도 설명을 잘 하셨지만 예.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너무 의혹이 많고 그리고 이 사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1심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예.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이 수사는 왜 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총구를 겨누느냐 이것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200몇십 군데를 해서 계속 끊임없이 증거를 찾아내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백현동, 대북송금 뭐 등등등에 대해서 계속 사건이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출구 전략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먼지털이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대장동이나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어떤 그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매우 궁금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에요. 그동안 본인들은 어느 기업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지역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그것을 유치하면 막 유치했습니다. 뭐 앞으로 뭐 공약집에 막 내잖아요. 뭐 예, 공약집에 막. 막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3의 알겠습니다. 뇌물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과거의 국민들은 군사 정권 같은 경우는 총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 검찰에 대해서는 사법 엘리트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뭔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 그런데 이번에 150장, 뭐 일각에서는 170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긴 구속영장 청구서를 쓴 내용을 보고 전직 검사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옛날에 대학생들 공안 사건으로 엮어 넣을 때 하던 방식이다. 너무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핵심 요해가 안 된다. 예. 관련해서 주말에 민주당이 기자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없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예. 예컨대 지금 검찰의 수사가 막 먼지털이식으로 되지만 막판에 가서 무혐의 판결 받으면 그땐 또 검찰이 역풍 받거든요.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런 영장 청구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언급에 이어서 어제는 또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놓고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서 뭐 방탄을 해도 제2, 제3, 제4의 영장 청구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총장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오는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이 언급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듣고선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연실색할 일은 대통령실의 배후 조정입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는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는 신종 꼬리 물기 영장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찾아내고 경질해야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이냐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나라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죠. 이 그렇죠. 관계자가 누군지도 네. 밝혀지질 몰라요. 않았고, 네. 예. 대통령실이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시되어 있었던 네. 거라 네. 이 관계자가 누군지 정말 저 관계자가 저런 말을 한 것인지는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저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발언을 정말 했다는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실이라는 전제하에는 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예. 굳이 할 필요 없었던 발언을 한 건데요. 그 사실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전 봐요. 예. 만일에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패널로 나온 뭐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서 한다면 저러면 뭐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예. 이건 이미 언론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나 검찰 기소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영장 청구 문제는 지금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표적으로 쌍방울 수사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쌍방울에서 주 꼭지점에 누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 아니냐, 결국엔 대북 송금하라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또 기소가 되고 또 영장 청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다만 그거를 굳이 예. 오해를 받기 쉬운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일부 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대핵관, 윤핵관이 아니고 대핵관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분이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유일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나왔던 그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대통령실의 유일한 입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네요. 예. 표현이. 저것도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히 저거는 확인해봐야 될것 확인할 수 같아요. 있습니다. 네. 예, 저 정도 급은 저희들 기자들이 저 핵심 누군지 다 관계자가 알죠. 누군지는 알고 있고 저런 말을 했다는 거는 팩트 맞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기사가 근거 없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거 없이 오히려?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저거는 명백하게 야당 대표 표적 수사하는 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거를 자인했다. 그리고 검찰과 대통령실이 서로 공모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보고 그 검찰총장의 아주 이례적인 그 발언, 예. 사건 관련된 발언들도 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든지 아시타불이죠? 아시타불 했죠? 아시타불. 아시타비. 예, 한자입니다, 하시. 예, 아시타비의 전형은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제가 이 영장 청구서가 173페이지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말 읽어봤는데 처음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할 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와서 그 구체적인 답변을 다 회피했다. 그러면서 그 본인한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허위 진술을 합니까?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진술거부권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한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서면 진술서도 제출을 했고. 예. 그런데 이미 그 검찰은 그 사례를, 그 사유를 가지고 구속의 필요성의 사유를 적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속 필요성의 시작부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청구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도 뭐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라든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그런 도주 우려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영장 청구서에 보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많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그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 충분한 소명이나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한 달 전, 두 달 전에 면회했던 그 정성호 의원의 면회권을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조금 빠졌는데 하나만 정리하고 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실이 뒤에 배후에 서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휘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 관계자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그간에 거죠.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 과정들도 보면은 원래는 대장동 사건이 2021년 9월달에 시작되잖아요, 수사가. 그때 제일 처음에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당이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리고 특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의원이 김기현 지금 당대표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백드롭에다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해서 붙여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갑자기 50억 클럽이 나와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50억 클럽의 명단 6명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특검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특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답을 안 해요. 그때 이렇게 계속 되물으니까 이거 보세요. 계속 이 얘기만 되풀이하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곽상도 50억 그 무죄 판결을 기화를 해서 다시 국민들은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그 과정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0.73%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유력한 대선 후보를 그 정적 제거용으로 지금 표적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휘자가 뒤에 배우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혹을 저희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장동의 그 수사가 너무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그만큼 수사에 이어서 좀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재판이 쭉 다 스토리를 얘기해 버리시면 짧게만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대장동 일당들의 배임과 뇌물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60여 차례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정권과 수사검사가 윤석열 사단으로 바뀌면서 이 수사의 기류들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 이면에는 정권과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그런 그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도했다라는 거 저희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의혹에 쐐기를 박아준 것이 이 대통령 관계자의 말.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정치 권력 시스템은 완전히 회귀를 해서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간 꼴이에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검사들 지휘해서 야당 정치인들 잡아넣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봉암 선생, 김대중, 김영선 전 대통령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확대해서 오바해서 저렇게까지 간 건가요? 아니면 저 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만큼 오해를 살 만큼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부적절했던 건가요? 글쎄 뭐 저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봉암 선생도 언급하고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을 갖다 대야만 이게 정치적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범죄적 의혹에 대한 부분은 비껴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요. 이 무죄라든가 구속과 사유가 있느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성은 사법 쪽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리 정치적 논리와 정치적 탄압으로 귀결시킨다 하더라도 범죄적 의혹과 공소장에 대해 들어가 있는 그런 범죄적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없어질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컨트롤 타워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 그 수석 관계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은요 국정의 컨트롤 타워 맞습니다. 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는요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중추에 대한 수사죠. 여기에 관심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수석 관계자 아니라 밑에 행정관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입니다. 그러나 개입이냐 아니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지금 봐서는 수석 비서관이든지 아니면 일반 비서관이든지 이런 사건을 두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의무고 책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적법성이 어떤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건 당연히 대통령실 관계자라면 들어야 되겠죠. 그 듣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토착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되는 이 예. 사건이 뜬금없이 나온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10년의 거스르는 세월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세간에 여러 가지 예. 의혹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유언비어도 있었고 사실에 대한 소문도 있었고 이것이 왜 불거졌냐 그러면은 민주당 내 경선 때부터 불거진 사건이에요. 예. 자,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 사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넘어가지 않는다 봅니다. 왜? 의혹은 계속 정폭이 되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고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이 좀 길으셔서 다음에는 좀 말씀을 짧게 제가 끊겠습니다. 여기 두 분에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견해가 좀 엇갈립니다.